형제의 배신. 한강물류그룹 회장 한태성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심장마비로 인한 급사였다. 30년간 물류업계를 호령하며 연매출 5천억 원 규모의 기업을 일궈낸 그의 죽음은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조문객들이 몰렸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후계자 문제였다. 한태성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큰아들 한민호는 45세로 현재 그룹 부사장을 맡고 있었다.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아버지의 신임을 받아왔다. 둘째 한민석은 42세로 해외 사업 담당 전무였다. 적극적이고 추진력이 강해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두 형제는 각각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만큼 경쟁의식도 강했다. 아버지 생전에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언젠가 회사를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한태성 회장의 장례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유 원장 공개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다. 이정민 변호사가 봉인된 유 원장을 꺼내들자 신뢰는 정적에 쌓였다. 유 원장의 내용은 예상외였다. 한태성은 두 아들에게 동등한 지분을 남겼다. 각자 30%씩 총 60%의 지분을 물려받고 나머지 40%는 부인 박선희가 가지도록 했다. 하지만 경영권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시를 남기지 않았다. 대신 한태성은 특별한 조건을 제시했다. 두 아들이 1년간 각자의 역량을 증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을 선출하라는 것이었다. 사실상 두 형제가 경쟁하여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라는 의미였다. 민호는 유 원장 내용에 당황했다. 자신이 장남이고 부사장이니까 당연히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동생과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석 역시 형과 정면 승부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다. 어머니 박선희는 두 아들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이 되었다. 그녀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어느 아들 편을 들기도 어려웠다. 결국 아버지의 유언대로 1년간 지켜본 후 결정하자고 했다. 그날 밤 형제는 각자의 집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30년 넘게 형제로 지내온 사이였지만 이제는 경쟁자가 되어야 했다. 유 원장 공개 후 일주일이 지났다. 회사 내부에는 후계자 경쟁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임직원들은 두 파로 나뉘어 각자의 편을 정하기 시작했다. 민호는 기존 경영진들의 지지를 받았다. 오랫동안 부사장으로 일하면서 안정적인 경영을 해온 그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반면 민석은 젊은 직원들과 해외 사업 관련 부서의 지지를 받았다. 그의 추진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회사는 점차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었다. 민호파와 민석파.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진행했지만 속으로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민호는 자신의 장점인 안정성을 어필하기 시작했다. 기존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영 방침을 세웠다. 민석은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내세웠다. 새로운 시장 진출과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집중했다.
두 형제의 경영 스타일은 확연히 달랐다. 민호는 신중하게 한 걸음씩 나아갔고 민석은 과감하게 큰 걸음을 내딛었다. 처음에는 건전한 경쟁으로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이 심해졌다. 첫 번째 마찰은 신규 사업 투자를 놓고 벌어졌다. 민석이 동남아시아 물류 허브 구축 프로젝트를 제안했을 때 민호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반대했다. 이사회에서 경론이 벌어졌고 결국 어머니 박선희의 결정으로 프로젝트는 보류되었다. 민석은 형의 방해로 자신의 계획이 무산된 것에 분노했다. 민호 역시 동생이 무모한 투자를 추진하려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형제 간의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것이다. 3개월이 지났다. 민호와 민석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민석이 추진하던 신규 물류센터 건설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다. 토지 매입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진 것이다. 이때 민호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했다. 그는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안을 제시했고 환경 문제도 친환경 설계로 해결했다. 하지만 민석은 형의 도움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프로젝트에 개입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실제로 민호에게는 동생을 돕겠다는 순수한 의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민석의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도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민석은 형에 대한 불신을 키우기 시작했다. 민석의 의심은 현실이 되었다. 얼마 후 중요한 해외 계약 협상에서 민석이 준비한 제안서의 핵심 내용이 경쟁사에 미리 알려진 것이다. 덕분에 경쟁사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계약을 빼앗겼다. 민석은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배후에 형 민호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민석은 형을 직접 추궁했다. 하지만 민호는 그런 일을 했을 리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실제로 민호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정보 유출은 다른 경로를 통해 일어난 것이었다. 하지만 민석은 형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때부터 형제 간의 신뢰는 완전히 깨져버렸다. 민석은 형에게 당했다고 생각한 후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석이 가장 먼저 접촉한 사람은 아버지의 오랜 동업자였던 김정수 상무였다. 민석은 김정수에게 자신의 해외 사업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동남아시아와 중국 시장 진출을 통해 회사 규모를 2배로 키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김정수는 민석의 계획에 흥미를 느꼈다. 결국 그는 민석 편에 서기로 결정했다. 김정수의 지지를 얻은 민석은 다른 임원들에게도 손을 뻗쳤다. 해외 사업부, 신사업개발팀, 마케팅팀의 주요 인사들이 민석 편에 합류했다. 한편 민호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전통적으로 자신을 지지하던 경영관리, 재무, 인사 부서의 임원들을 더욱 결속시켰다. 회사는 이제 명확히 두 파로 나뉘었다. 민호파는 안정과 신뢰를 내세웠고 민석파는 혁신과 성장을 강조했다. 6개월이 지나면서 두 형제의 경쟁은 절정에 달했다.
민호는 기존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꾸준한 성과를 올리고 있었다. 반면 민석은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추진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석에게 치명적인 실수가 생겼다. 그가 추진하던 중국 진출 프로젝트에서 함께한 파트너가 사기를 친 것이다. 투자금 200억 원이 증발되면서 프로젝트는 완전히 실패했다. 이 사건은 민석에게 큰 타격이었다. 지금까지 쌓아온 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민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이사회에서 민석의 무모한 투자가 회사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민석은 자신을 변호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200억 원의 손실은 변명할 수 없는 실패였다. 김정수 상무마저 민석에 대한 지지를 절회했다. 민석은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다. 지지자들이 하나둘 떠나갔고 사내에서의 입지도 급격히 좁아졌다. 더욱 견디기 어려운 것은 형 민호의 시선이었다. 동정이 섞인 그 눈빛이 민석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때 민석은 치명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는 회사 내부의 기밀 정보를 경쟁사에 넘기기로 한 것이다. 한강물류의 핵심 고객 리스트와 영업 전략을 팔아서 자금을 만들고 그 돈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했다. 민석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배신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형에게 밀려 모든 것을 잃은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고 판단했다. 며칠 후 경쟁사인 대한물류에서 갑자기 한강물류의 주요 고객들에게 접촉해왔다. 그들은 한강물류의 내부 사정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고객들을 빼가려 했다. 민호는 이상함을 감지했다. 경쟁사가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뜻이었다. 그는 즉시 보안팀을 동원해 조사에 착수했다. 보안팀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정보 유출의 경로가 민석의 컴퓨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또한 민석이 대한물류 관계자와 여러 차례 만난 기록도 발견되었다. 민호는 이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아무리 경쟁 상대였지만 동생이 회사를 배신할 줄은 몰랐다. 그는 민석을 직접 만나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민석은 처음에는 부인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인정했다. 자신이 회사 정보를 경쟁사에 팔았다고 고백했다. 민호는 동생의 고백을 듣고 분노했다. 하지만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다. 민석은 형에게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았다. 중국 프로젝트 실패 후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 형에 대한 열등감과 질투심, 그리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막막함까지. 결국 민호는 어머니 박선희에게 모든 것을 알렸다. 박선희는 둘째 아들의 배신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민석을 불러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민석은 어머니 앞에서도 자신의 행동을 인정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신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다고 했다. 박선희는 민석에게 회사를 떠나라고 명령했다.
더 이상 한강물류에서 일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주식도 모두 매각하고 가족과도 연을 끊으라고 했다. 민석은 어머니의 명령을 담담히 받아들였다. 민석은 회사에서 사임했다. 공식적으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임이었지만 임직원들은 후계자 경쟁에서 밀린 결과라고 생각했다. 민석의 배신은 가족들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다. 민석이 떠난 후 한강물류는 민호의 단독 체제로 재편되었다. 더 이상 파벌 갈등도 없었고 혼선도 사라졌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경쟁에서 이겼지만 동생을 잃었다. 더욱이 동생이 배신자가 되어 떠났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다. 민석은 서울을 떠나 지방의 작은 물류회사에 취직했다. 과거의 영광은 모두 버리고 말단 직원부터 다시 시작했다. 그는 언젠가 형을 뛰어넘는 성공을 이루어 복수하겠다고 다짐했다. 민호는 정식으로 회장에 취임했다.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다. 형제의 우정을 잃고 얻은 자리였기 때문이다. 3년이 흘렀다. 민호는 한강물류를 안정적으로 경영해왔다. 큰 성장은 없었지만 꾸준한 수익을 올리며 업계에서의 위치를 공고히 했다. 하지만 그는 종종 동생을 그리워했다. 민석은 지방에서 경험을 쌓은 후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작은 자본으로 지역 물류회사를 차려 운영하고 있었다. 규모는 작았지만 그만의 특색 있는 서비스로 착실히 성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처럼 두 형제가 다시 마주치게 되었다. 한강물류가 추진하는 대규모 유통센터 건설 프로젝트에서 민석의 회사가 하청업체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민호는 계약서를 검토하다가 민석의 회사 이름을 발견했다. 3년 만에 보는 동생의 이름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직접 민석을 만나보기로 결정했다. 두 형제의 재회는 어색했다. 민석은 형을 보자마자 차갑게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민호는 그를 붙잡고 대화를 요청했다. 민호는 동생에게 그간의 안부를 물었다. 하지만 민석은 형식적인 대답만 할 뿐 마음을 열지 않았다. 민석은 형에게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그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다. 민호는 민석에게 화해를 제안했다. 과거는 과거로 남기고 다시 형제가 되자고 했다. 심지어 한강물류로 돌아와 함께 일하자고도 제안했다. 하지만 민석은 형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다. 자신은 이제 독립한 사업가이고 과거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되었다. 민석의 회사는 하청업체로서 성실히 일했다. 하지만 두 형제 사이에는 여전히 벽이 있었다. 어느 날 프로젝트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 크레인이 넘어져 작업자 여러 명이 다쳤다. 민석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떨어지는 철근에 맞을 뻔했다. 그 순간 민호가 달려와 민석을 구했다. 형이 동생을 감싸며 함께 넘어졌는데 민호의 등에 철근이 떨어져 큰 상처를 입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민호는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민석은 형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다친 것에 충격을 받았다. 민호의 사고 소식을 들은 어머니 박선희가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녀는 큰아들의 부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동시에 3년 만에 민석의 모습을 보고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민석은 형의 병실을 지켰다. 그는 형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다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 3년간 쌓아온 분노와 원망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의식을 회복한 민호는 민석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동생이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뻤다. 민석은 형에게 사과했다. 3년간 연락을 끊고 냉정하게 대했던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했다. 두 형제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민석은 자신이 왜 그렇게 배신을 했는지, 그리고 지난 3년간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털어놓았다. 민호도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동생과의 경쟁에서 이겼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다고, 오히려 동생을 그리워했다고 고백했다. 어머니 박선희는 두 아들의 화해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3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그녀는 두 아들을 끌어안으며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고 당부했다. 민석은 형에게 다시 한강물류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3년간의 독립 생활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이제는 형과 함께 회사를 더 크게 만들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민호는 신중했다. 3년 전의 배신이 쉽게 잊혀지지 않았다. 또한 회사 임직원들도 민석의 복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었다. 민석은 형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알고 있고 쉽게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다만 기회만 준다면 반드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민호는 며칠간 고민한 끝에 민석의 복귀를 허락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처음에는 말단 직원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민석은 기꺼이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 민석의 한강물류 복귀는 큰 화제가 되었다. 임직원들은 놀라움과 함께 복잡한 반응을 보였다. 3년 전 갑자기 사라진 전무가 이번에는 말단 사원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민석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을 견뎌야 했다. 호기심, 의혹, 경멸이 섞인 눈빛들이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민석의 경험과 능력은 금세 드러났다. 그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동료들은 점차 민석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 6개월 후 민석은 과장으로 승진했다. 1년 후에는 부장이 되었다. 그의 능력과 성실함을 인정받은 결과였다. 2년 후 민석은 다시 전무 자리에 올랐다. 이번에는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민호와 민석은 이제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다. 형은 안정적인 경영을, 동생은 혁신적인 성장을 담당했다. 두 사람의 장점이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냈다. 한강물류는 두 형제의 협력하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매출은 2배로 늘어났고
해외 진출도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업계에서의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 5년 후 한강물류그룹은 업계 3위의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민호 회장과 민석 부회장의 투톱 체제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과거의 갈등은 오히려 더 강한 결속력의 바탕이 되었다. 민석은 과거의 실수를 잊지 않고 있었다. 그는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를 하며 젊은 사업가들에게 멘토링도 해주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랐다. 어느 날 민호는 민석에게 물었다. 혹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다른 선택을 할 것인지. 민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아니라고 답했다.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 했다. 민호도 동감한다고 말했다. 비록 아픈 시간이었지만 그것이 형제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다고. 이제 두 사람은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한강물류그룹의 사옥 회장실에는 한태성 전 회장의 사진이 걸려 있다. 그 아래에는 그의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경쟁은 서로를 발전시키는 것이고 형제에는 모든 것을 이겨낸다. 민호와 민석은 그 메시지를 볼 때마다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된다. 아버지는 단순히 후계자를 정하려 한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이 진정한 형제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지금 한강물류그룹은 두 형제의 협력하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가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구축과 스마트 물류 시스템 도입이 진행 중이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형제의 힘은 무엇보다 강했다. 형제의 배신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형제의 화해로 끝났다. 때로는 깊은 상처를 통해서만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의 끈은 그 무엇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다.